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달리 스문의 시간 항상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욕구가 강하게 들 때가 있고 별로 욕구가 약할 때도 있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여자와 비교했을 때는 스문의 시간 항상 욕구가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남자의 DNA에 각인된 명령인 최대한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자는 좀 다릅니다. 오직 한 개의 난자만 생성되었다가 파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임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가임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는 생식 본능이 자극받아 성욕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즉 발정이 나는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피부결이나 혈색이 좋아져서 더욱 뻐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이성에게 매력적인 냄새가 몸에서 나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선 남성에게 배란기와 비배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를 맡게 하자 모두 배란기의 여성의 티셔츠 냄새가 더 좋다고 답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의 티셔츠의 냄새를 맡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해졌다고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이러한 시기를 알아두면 연인과 만날 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죠. 실제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진은 이 시기에 여자의 성욕이 가장 세지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한 달 동안 매일 참가자들의 호르몬을 체크하고 성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의 호르몬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는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 대부분이 성욕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평소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잘 노린다면 좋아하는 이성과 쉽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애인과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발정기를 공략해보세요. 월경 전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배란기이고 이때 여성의 성욕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성분들은 애인이나 여의 월경 주기를 훤히 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잘 알아야 원하는 결과도 쉽게 낼 수 있고 감정의 기복이 언제 가장 심한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의 핸드폰에는 월경 주기를 계산하는 어플이 하나씩 깔려 있을 텐데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이런 앱을 설치해서 썸녀 혹은 애인의 월경 주기를 체크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놓고 너 생리가 언제야? 라고 묻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러한 예민하고 민망한 정보 같은 것들은 대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은연히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캐치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자의 성욕이 가장 높은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세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803명의 여자와 41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의 성욕은 30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부터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의 욕구가 가장 강한 연령대는 만 30살에서 34살이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번식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의 여자가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여자의 성욕 증가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만 35세가 넘어가면 건강한 출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임신을 위해 성적 욕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녀 모두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성적 욕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할 때 잘 일어나며 이러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욕을 관장하는 이 남성 호르몬은 남녀 모두 가을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이 있지요. 식욕이 증가하여 살이 찌며 성욕과 식욕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절은 왜 가을에 비해 성욕이 낮을까요? 밤이 긴 겨울과 밤이 짧은 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쳐 피곤하고 후덥지근한 여름과 추운 겨울처럼 계절적 기후 변화는 성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죠. 피부 감각은 성욕을 자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일 때 가장 상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의 절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깔이나 소리보다 온도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의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벗어나 춥게 느껴지거나 더워서 후덥지근해지면 성감도 둔해지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내 온도를 에어컨으로 조절하여 서로 다른 온도 속에서 샤스 중인 남녀의 뇌파를 기록해서 분석한 결과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3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감을 보이는 쾌적 온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알맞은 가을에 남녀 모두 성욕이 가장 높은 것이죠. 또한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이성에 대한 갈망이 다른 계절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성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가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기를 잘 캐치하고 활용하여 꼭 원하는 로맨스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키스를 잘하시는 편인가요? 여자들은 간혹 마음이 아주 크지도 않고 몸을 허락할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남자가 키스를 너무 잘한다면 황홀한 감정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대 여자에게 황홀감과 감동을 주는 키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과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할 때 문화에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방향도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처럼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민족은 키스할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슬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민족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문화권의 사람과 키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침팬지들도 사랑을 나눌 때 키스를 하는데요. 그만큼 키스는 엄청난 성적인 자극을 나누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키스가 오직 그러한 자극을 공유하는 게 전부는 아니죠. 입은 정말 신체 기관 중에 특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며 감정이 생길 때 입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미소를 지을 때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애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간혹 감정 없이 쾌락만을 위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키스를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은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남자가 키스를 하지 않고 바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실망감과 서러운 감정이 들기도 한답니다. 키스는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멋진 남자의 키스에는 감정과 무드와 테크닉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스는 작은 섹스와도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키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조금 성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여자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캐치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남자의 몫이기도 하지요. 여러 번 만난 사이라면 어느 정도 친밀감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터치로 손을 잡는다든가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던가 이런 친밀감으로 여자의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손을 살짝 잡고 아이 컨택을 해보세요. 이때 너무 느끼하지 않게 살짝 웃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호감 있는 남자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또는 로맨틱한 눈빛으로 그윽하게 쳐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자는 그 눈빛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원했는지, 이 순간을 얼마나 원했는지 애틋한 마음을 눈빛으로 손끝으로 주고받고 또한 그 마음의 증거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키스입니다. 여기에 욕정만 이글거린다면 여자는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욕정이 가득하다면 얘긴 다르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얼굴을 서서히 갖다 대면 여자는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때 입을 맞추면 되는데요. 여자는 첫 키스를 통해서 내 남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66%의 여성이 첫 키스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자는 후각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렇다고 꼭 좋은 향수 냄새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고유한 체취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양치로 구취만 안 날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숨냄새만으로도 여자의 무드는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 그리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무드, 그리고 키스를 이끄는 남자의 섬세한 터치와 눈빛에 여자의 심장은 터지기 일보 직전일 것입니다. 이때 입술을 부드럽게 마시멜로처럼 달콤하게 닿게 합니다. 새부리처럼 뾰족하게 찢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닿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잠시 처음의 촉감을 느끼고 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닿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닿았을 때는 입술을 살짝 무는 느낌으로 입술의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감각 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래십술은 감각에 매우 예민한데요. 이때 여자는 입술을 살짝 모아서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힘을 빼고 남자의 리드에 맡기는 기분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때 남자분들은 여자의 등이나 목덜미나 머리 뒤쪽에 손이 부드럽게 닿아 있으면 굉장히 로맨틱한 그림이 연출되는데요. 하체가 닿으면 놀라니까 살짝 떨어져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아 있는데요. 이때 혀에 너무 힘을 주어 너무 빳빳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도 그 딱딱한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도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만지잖아요. 손에 힘을 주어 딱딱하게 다루지 않죠. 혀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부드럽게 상대 혀와 합을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파심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혀를 무슨 뱀처럼 너무 방정맞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혀를 무슨 스네이크 마냥 입안에서 요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래버리면 좋게 유지되던 무드도 망가질 수 있으니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혀 끝의 감각은 상당히 예민한 부위인데요. 장난삼아 혀 끝으로 치아를 핥거나 잇몸을 살짝 덮으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키스를 잘하는 여자들은 혀를 내밀어서 남자가 빨도록 하게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 혀가 뽑힐 정도로 강하게 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힘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죠. 너무 강하게 혀를 빨면 여자가 통증을 느끼며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과하게 입술을 마찰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마찰시키다 보면 침이 입 주변에 범벅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화장이 지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침이 마르면서 얼굴에서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키스 도중에 여자가 좋으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약간 신음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보고 이제 섹스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잘못 해석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키스하다가 몸을 많이 더듬으면 여자가 급격하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키스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오라버니가 통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 여자가 오라버니에게 지배력을 느끼고 더욱 안달나기 때문이에요. 키스가 좋다고 주구장창 계속 물고 빨고 하고 있으면 텐션도 떨어지고 안달나 보여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먼저 아쉬워하도록 오라버니가 중간중간에 먼저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 측에서 오히려 안달나서
오라버니와의 키스를 갈망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에게 황홀감과 감동을 주는 키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키스를 하기 전에 최대한 분위기와 무드를 먼저 조성한다. 혀는 힘을 최대한 빼고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키스 도중 너무 과한 스킨십은 자제한다. 키스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내가 통제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자에게 절대 잊지 못하는 황홀한 키스를 선사하는 멋진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피는 아주 밝은 꽃의 씨앗이지요. 바로 해바라기의 씨앗. 이 씨앗을 간식으로 하루 한 줌씩 먹으면 당뇨병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 주의할 점. 해바라기 하루 섭취량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식물화합물,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에 정말 좋은 씨앗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영양소를 잠깐 살펴보면 28약 종이컵 14 정도에는 지방이 13, 단백질이 5, 순수탄수화물 4, 섬유질 3, 비타민이 하루 섭취량의 36%, 비타민 B3 10%, 비타민 B6 11%, 엽산 16%, 셀레늄 32%, 망간 30%, 구리 26% 등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비타민이와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성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의 다양한 식물화합물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데요. 급성 염증은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지만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염증이 돼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앗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씨앗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뇨병에 친화적인 식품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당뇨병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씨앗과 같은 씨앗류를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씨앗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요. 껍질을 제거한 해바라기 씨의 혈당 지수는 GI 20이고 28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로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것 이외에 당뇨병에 친화적인 영양소인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모두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항당뇨 효과를 합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하루에 28개 해바라기 씨앗을 섭취하였더니 공복 혈당이 10% 정도 감소하였고 염증 수치 및 혈압도 감소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을 줄이는 데도 좋은데요. 먼저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아몬드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차단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혈관 이완과 혈압을 낮춥니다. 해바라기 씨앗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3주 동안 식단에 해바라기 씨를 28씩 포함시켰더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5% 감소하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9%, 중성지방 수치는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는
해바라기 씨앗의 피토스테롤과 리놀렌산이 고혈압 예방에 좋고 심장병 발생 위험과 사망할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에 도움이 되는 해바라기 씨앗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해바라기 씨앗은 하루 28 종이컵으로 14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 번에 모두 먹기보다는 3번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채로 드셔도 좋고 약한 불에 살짝 볶아 드셔도 좋은데요. 볶아 드실 때는 몽땅 볶아 보관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마다 조금씩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씨앗이기 때문에 산패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건강한 지방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인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어서 하루 28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적당량의 리놀렌산은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보다 월등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와 같이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이외에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는 요거트,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올리브 오일, 고구마, 아보카도 등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해바라기 씨앗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식품들과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카드뮴입니다. 해바라기는 토양에서 카드뮴을 흡수해서 씨앗에 축적하기 때문에 하루 28기 이상 드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WHO에서 밝히고 있는 카드뮴 제한 권고량은 1일 70mg인데요. 해바라기 씨앗 하루 권장 섭취량인 28개는 약 13mg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섭취량을 지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뮴을 다량 섭취할 경우 먼저 뼈에 축적되면 뼈,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장기적인 다량 노출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바라기 씨앗의 건강 효과와 섭취량과 먹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해바라기 씨앗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당뇨병에 친화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28씩 드신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피토스테롤이 있어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호두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카드뮴에 들어있어서 과량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다면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드뮴뿐만 아니라 칼륨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자칫 고칼륨 혈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욕이 강합니다. 그런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신체적 자극에 크게 반응하며 촉각이 예민한 경향이 있고 성취욕이 강하고 에너지가 왕성한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성적 욕구를 참고 감추고 있지만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참았던 욕구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평범한 성욕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욕구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감당하기 어려워 헤어지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집착하고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결핍감을 육체적인 사랑만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자리를 많이 가져도 육체적인 관계만으론 결핍감과 공허함을 채우기란 힘듭니다.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교감까지 함께 이뤄져야 관계가 견고하지만 오로지 상대방의 몸을 탐하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리 몸을 섞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더욱 많은 잠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유난히 잠자리에 집착하는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6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여자.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작은 신체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하거나 작은 터치에 과한 리액션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작은 신체 자극도 예민하게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성적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 몸뚱이가 커지게 되는데 여자들도 똑같이 성적 자극을 받거나 흥분하면 그곳에 혈류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이 속도가 빨라 전이 과정이 짧아도 되며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솔직히 여자를 어루만지고 이곳저곳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 욕망이 앞서죠. 하지만 여자가 준비가 안 된다면 고통만 따르게 되고 상대방의 원망과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빠르게 느낄 수 있어서 언제나 잠자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욕구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작은 스킨십에도 놀라거나 움찔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 간단한 내기나 스포츠를 해도 경쟁심이 강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욕구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밀러 박사의 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일 때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한 여자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 성적 욕구가 남성처럼 강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여성은 어깨가 넓거나 채모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보통 털들을 다 제모하기 때문에 채모를 보고 알아차리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채모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확인하기 쉬운 부위는 눈썹입니다. 눈썹도 화장을 하고 정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충이 눈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눈썹이 많고 진하다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골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게 되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어깨가 넓거나 골격이 크다면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경쟁심이 강하고 눈썹이 진하거나 어깨가 넓은 여성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성큼성큼 걷는 여자. 스코틀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걸음걸이를 보고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은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고 척추의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반 때문인데요.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이 튼튼하면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게 되는 것이죠. 성욕이 강한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골반이 크면 애 잘 낳겠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힘없이 소심하게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섹스라이프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자세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지나치게 의존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 집착이 심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는 사람을 대할 때나 연애할 때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애인이 싫어하고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애착을 가진 여자의 잠자리는 어떨까요? 남들보다 더 자주 하고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유는 잠자리를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특히 연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일부러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 해결하고 상대방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떠나게 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여자가 나쁜 남자를 만나면 항상 피해보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거절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5번째, 자기애가 강한 여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영역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과의 잠자리 경험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리 능력을 과시하거나 남의 경험을 물어보는 등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6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 보통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데 스킨십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스킨십이나 성적 행동을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잠자리 후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스킨십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의 교류에 능동적이고 능숙한 편입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세심한 배려는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 교류를 통해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유형의 여자는 정신적인 교류를 통하는 과정이 많이 짧기 때문에 잠자리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이성과 교류가 많고 스킨십에 능숙한 사람이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여자.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 세 번째, 걸음걸이가 큰 여자. 네 번째, 집착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 다섯 번째, 자기애가 강한 여자. 여섯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들이 오히려 이런 남자에게 미칩니다. 남자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이 여자랑 계속 잠자리가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든 계속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느낌 말이죠. 여자들도 남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왜 들키고 싶지 않냐고요? 특히 유부녀인 경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가 계속 질척거린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밤이나 새벽에 전화를 한다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인데 바람피는 여자들은 같이 바람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제일 편해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님. 왜냐고요? 바로 서로 이룰 게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있고 만약 둘 중 한 명이 마음이 변해도 언제든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유부남은 아닙니다. 여자도 이런 남자를 만나면 3번 이상씩 하고 싶은데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맞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부녀가 진짜 한 번에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남자 특징 3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혼자 사는 돌싱남이에요. 유부녀가 되면 여자는 신경이 조금 변하는데요. 여자가 매번 모텔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죄책감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둘만의 공간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게다가 이 남자가 이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고 먼저 졸업한 사람이다. 그럼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돌싱남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유부녀 입장에서는 한번 즐길 때 제대로 즐기기 좋은 유형이에요. 또 한 번 갔다 온 남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던데요. 너 힘든 것 잘 알아? 오늘 고생했지? 이렇게 그래도 확실히 여자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스킬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몸까지 달래주는 그런 스킬이 있다. 그러면 진짜 여자는 이 남자에게서 못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는 뭔가 자유롭고 여유 있는 돌싱의 라이프를 보면서 자신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통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심리는 이런데요. 내가 아무리 지금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정이 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겸 위로를 하죠.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스스로 지키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게 여자인데요. 여자가 진짜로 맛이 가버려서 남자에게 제대로 빠져버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빠네 집에다가 살림 차릴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이 말에 남자가 잘 받아준다면 진짜 새 살림 차릴 각오로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돌싱남들은 이런 신호가 나오면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너무 관계가 깊어지면 여자가 돌싱남 집에서 빨래고 밥이고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심리를 공략하는 거죠. 아니면 약간의 모성애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는 돌싱남은 유부녀들에게 인기가 많은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돌싱이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밖으로 좀 나가보세요. 두 번째, 눈치 백단인 남자. 여자는 잘생긴 남자만 좋아한다?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결혼하거나 예쁜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은 다 잘생겼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유형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보통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연애 TV 프로그램에서 증명했듯이 여자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 잘생긴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것도 진짜 딱 30대 때까지만요. 그럼 만약 결혼을 한 유부녀가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바로 눈치 백단인 남자입니다. 유부녀는 잘생긴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생기면 좋긴 하지만요. 유부녀는 언제든 신호 주면 만나고 또 헤어질 땐 뒤끝 없이 깔끔하게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남자를 좋아하죠. 왜냐고요? 일단 유부녀는 만남부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엄연히 가정이 있는 여자야. 이렇게 티는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날 자신이 뿌리고 다니는 신호들을 바로바로 눈치채서 받아먹고 접근해오는 남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필요하죠. 진짜 하다못해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바람 피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 완전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무 티를 안 내고 다닐 수도 있는데 남자는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찔러봤는데 여자가 완벽히 긍정은 아니더라도 또 부정을 하지 않는다. 계속 술을 마시러 다음 자리로 옮기자고 했는데 거절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진도를 알아서 빼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바로 눈치 있는 남자죠. 뭐 여자가 대놓고 매번 오빠같이 잠자리나 할까?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 진짜 반성하세요. 남자분들은 나의 미끼에 거절하지 않는 파트너를 찾아서 알아서 진도를 잘 빼는 게 여자들 이 말하는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남자예요.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필살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푸는 정말 최고의 팁이니 꼭 들어주세요. 아마 이걸 놓치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유부녀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는 남자입니다.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며느리 등 여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갖고 있는 유부녀는 자신을 이쁘게 봐주고 달래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면 되냐면 일단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유부녀가 진짜 웃긴 게 이런 것만 잘해줘도 바로 급호감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누군가와 연애할 때의 추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내가 느꼈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만 자극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깍지를 끼고 다닌다든지 둘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죠. 나이 먹고 뭐 그런 걸 해?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만 해보세요. 여자는 그런 포인트들을 경험하면서 가정이 있던 일상에서 못 느꼈던 설레임을 느낍니다.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 나 아이들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해도 주제를 돌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다시 원래 유부녀로 돌아가니까요. 아셨죠? 어떠신가요? 여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시고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공략하는 정보는 제가 진짜 낱낱이 다 풀어드릴 테니까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이지요. 바로 녹차의 효과와 당뇨병에 도움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량,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지요.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하루 일과에서부터 평생 가져가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녹차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리고 당뇨인들에게 녹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먹는 방법 및 녹차 먹기 좋은 시간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가 왜 당뇨병에 좋은 것일까요?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듣고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기에 당뇨에도 좋고 만성질환에도 좋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킨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은 차가 바로 녹차인데요. 한 연구팀의 연구에서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였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었으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 및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 안 좋은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당뇨병에도 비만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이 녹차를 꾸준하게 마시면 뱃살과 체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녹차를 꾸준하게 마실 경우 당뇨병 건강에 척도가 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당뇨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고 만성질환들에 나쁜 영향을 주잖아요. 이 녹차에 아미노산 L테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녹차는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위장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마시면 좋은 차가 됩니다. 아침에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양은 커피의 13 정도인데 이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하고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대뇌피질의 감각 중추를 흥분시켜 아침에 좋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녹차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L테아닌이 포함되어 있어서 카페인으로 인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L테아닌과 카페인이 함께 작용해 카페인만 섭취할 때에 좋지 못한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뇌 기능과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녹차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녹차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녹차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라면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2시간과 식사 전 2시간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식사 중에 또는 식사를 하고 바로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차에는 여러 식물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 중에 일부는 미네랄과 결합해서 영양소 홈수를 방해합니다.
녹차의 가장 좋은 건강 유효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 때문인데요. 이 카테킨이 철이라든지 구리, 크롬 등과 같은 미네랄 성분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 1시간에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한 체육대학교의 연구가 있는데요. 4주간 근력 운동과 함께 녹차를 섭취하였더니 항산화 보호 효과가 높아졌고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건강 유효 성분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카테킨을 제대로 홈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카테킨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체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총 카테킨의 20% 미만으로 홈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을 현저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C와 같이 먹는 것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먹으면 녹차의 카테킨 생체 이용률을 6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테킨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영양소 밀도가 아주 높고 비타민C도 풍부한 키위, 그리고 레몬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키위에 풍부한 비타민C와 녹차를 같이 드시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을 현저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녹차의 카테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서 녹차와 키위는 효과를 극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같이 드셔도 좋은데요. 이 두 조합은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을 레몬의 비타민C가 홈수율을 높여주고 두 조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환상의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 키위, 레몬 이 조합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의할 점은 녹차의 카페인과 카테킨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실 때는 위장 문제가 없다면 아침에 드시고 위장 문제가 있다면 식후 2시간과 식전 2시간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녹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가 당뇨병 관리에 좋은 차이기는 하지만 이 녹차만으로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알아본 레몬과 키위처럼 당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남자와 자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럽고 자신이 해퍼 보일까봐 여자들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남자의 이곳을 만집니다. 내 애인이 자자고 보내는 신호. 아직 모르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성은 아무 남자에게나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없거나 생리적인 거부감, 싫어하는 유형 2세 가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접근하고 싶지 않고 손대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 터치를 해오는 여성은 어느 정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싫지 않다라는 메시지일 뿐 아직은 우정의 터치인지 연애 감정의 터치인지 모릅니다. 터치는 호감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어디를 터치했는지에 따라 친구로 생각하는지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터치해야 호감이 있는 것일까요? 여자들끼리는 손을 잡거나 약간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 동성들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죠.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스킨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 여자의 스킨십에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 호감이 있던 여자이거나 좋아하는 여자에게 만져진다면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일까?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터치를 하는 건지
평범한 친근감의 표시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호감이 있을 때 터치하는 곳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손은 높은 호감도 수치의 표현입니다.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찌릿한 감정이 느껴지는 경험은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 데이트 중에 만져지는 손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심리의 표현으로 당신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은 우연히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요. 손 크다, 울퉁불퉁 남자답다 라고 만져오는 여성은 당신에게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여자가 먼저 남성의 손을 잡아온다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손을 꽉 잡는다면 남성에게 터치를 통해서 남성에 대한 높은 호감을 표현하려는 증거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손을 잡는 행위로 은근히 전하는 것이죠. 이성의 손을 만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성의 손을 터치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도 상대방의 용기 내서 다가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두 번째, 팔에 하는 터치. 여성들이 팔에 하는 터치는 100%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성은 신경이 쓰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팔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근육 대박이다. 너무 딱딱한 거 아냐? 이러면서 만지작거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팔뚝은 우연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 쉬운 부위라 이것이 호감 표시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팔뚝을 터치한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뚝은 여성에게 인기 있는 근육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강함을 상징하며 여성으로부터 의지하고 싶다,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본능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가 의도적으로 팔을 만지며 터치하는 행위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당신에 대한 큰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깨.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어깨 터치는 연애 심리보다 우정 심리가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우울해하고 있다면 무슨 일 있어? 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여성. 또 할 말이 있을 때 어깨를 두드리는 여성도 가끔 있죠. 그런 어깨 터치의 의미는 그저 격려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가끔 활기찬 여성과 이야기를 할 때도 웃으며 어깨를 툭툭 두드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해오는 경우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애 감정은 없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죠.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의 여성이 어깨를 주물러줘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감정보단 피곤해 보이고 힘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부담 없이 터치하고 있을 뿐이죠. 네 번째, 입에 하는 터치. 입에 하는 터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입에 하는 터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섣불리 만지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부위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은 건드리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입술에 붙은 음식을 떼어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밀도를 입술을 만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다고 말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쉿! 이라고 검지를 입에 대는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에 대고 해도 되는데 상대방의 입에 터치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다리 터치입니다. 다리에 하는 터치는 연애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다리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는 일반 여성이 먼저 만지기 쉽지 않은 부위인데요. 허벅지를 문지르는 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를 터치하는 의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당신과 신체의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당신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상시 별로 교류가 없던 여성이 이런 터치를 해온다면 여자의 무기인 성적 매력을 사용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엉덩이 터치는 연애나 우정을 넘었습니다. 성욕에 가깝죠.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문지른 후 엉덩이로 뻗어나가는 흐름이 많은데 여기서 엉덩이를 꽉 잡는다면 그 여성은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잠자리에서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라면 엉덩이를 꽉 잡은 후 사타구니까지 손을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런 패턴의 바디터치를 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하룻밤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등에 하는 터치. 등에 하는 바디터치는 친근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라고 부르며 어깨가 아닌 등을 터치하는 여성이 종종 있습니다. 등이 넓다며 무심코 만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호감 표현이라기보단 흥미의 부류입니다. 하지만 등이 아니라 허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단순히 툭 터치하는 것이라면 우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드럽게 감싸듯 만져오는 경우는 신경 좀 써달라는 은밀한 신호일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등 뒤에서 허리를 꽉 껴안아 오는 경우도 친구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음석 부리고 싶어서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볼에하는 터치. 볼에하는 터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근거리는 터치입니다. 하지만 연애 감정이 별로 없는 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면 연애가 무엇인지를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볼을 터치해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보았을 때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는 장난 등 순전히 친근감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터치하는 곳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여자들의 이런 표현법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여자는 싫어하는 남자에게 접근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터치를 해온다면 기본적으로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초복이다 말복이다 하면서 보양식을 챙겨 먹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의 양식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뭘까요? 바로 내 파트너와 잠자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과 정신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위로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얻기는 어렵죠. 하지만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주는 여자가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뒤돌아봤을 때 삶이 재미없었다고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밥을 안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의 양식을 챙기지 못해 외롭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종교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께서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안정시키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마음의 양식을 챙기고 단련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밥은 잘 해주는데 안 대주는 여자와 잘 대주는데 밥은 잘 안 해주는 여자, 누가 더 좋은 여자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안 좋은 여자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 둘 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꿈 같은 여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밥은 잘 해주지만 잘 안 대줘서 마음의 양식을 안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는 밥조차도 잘 안 해주는 여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안 주는 여자도 잘 주게 만들어서 마음의 양식도 챙길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안 주는 여자 주게 만드는 방법.
남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자가 잘 안 주는 이유는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분명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서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이죠. 아내가 잘 안 해준다. 이런 고민을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고 애들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데 유독 잠자리만 잘 안 해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아와 살림으로 피곤하다. 그나마 이런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대부분은 그저 하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살림과 육아는 괜찮게 잘해주니 그냥 참고 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참다가 결국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아내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는 크기 때문에 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를 납득시키고 마음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헛헛하고 힘들어서 이러다가 바람날 것 같다.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것이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여자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솔한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참다가 화병 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참다가 화병 나지 마시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 여자에게 잠자리란 매우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당신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들의 이런 정신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저 육체적으로 진도 나가기에 바쁜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몸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한 대화.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성적으로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보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선 대화가 잘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이 강해져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대화에 있어서 수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생기고 멋진 남자보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고 연애하면서 밀당하는 과정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남자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감하며 이야기 들어주기.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여자들은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온다면 해결책을 말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지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잘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온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주세요.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예쁜 여자는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겹고 감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예쁘다고 외적인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너는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꼼꼼히 잘 챙기는구나. 누구에게나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기보다 성격이나 장점 같은 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으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관심과 배려. 여자들은 작은 무관심에 토라지기도 하지만 남자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에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많은 호감을 느끼죠. 대화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놓고 챙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발이 자주 붓고 아프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주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는 말에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는 등 여자는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사소한 배려에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거나 거리를 걸을 때 여자를 안쪽으로 걷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에 여자들은 은근히 설레어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한 대주는 여자가 잘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 사과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를 이렇게 먹는 경우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이 내용을 모르고 드셨다면 그동안 아까운 돈을 버리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건강에 좋은 사과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좋은 음식입니다. 반면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140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사과 2개를 섭취할 경우 밥 한 공기를 섭취하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칼로리만큼 사과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의 여러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과의 성분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며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 고혈압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모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과가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에피카테킨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카테킨은 무엇일까요?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피카테킨 성분은 바로 이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중 에피카테킨이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성분은 카테킨류 중 가장 활발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녹차에 카테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사과에 함유된 에피카테킨은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죠. 에피카테킨에 무슨 효능이 있길래 그리 뛰어나다고 할까요? 우선 에피카테킨 성분은 입냄새의 주성분인 메틸메르캅탄을 억제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줍니다. 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요. 소장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해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형성하는 에나멜을 보호해주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의 원인이 되는 색소의 형성도 막아줘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카테킨을 충분히 흡수해서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에피카테킨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4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의 효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째 먹으면 농약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농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려면 어떻게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을 인위적으로 살포한 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씻었을 때 잔류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흐르는 물은 최소 4.7%, 최대 88.4%의 제거율을 보였고요. 세제는 최소 13.9%, 최대 78%, 식초를 푼 물은 최소 0%, 최대 84%의 제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식초가 최소 0%라니 이게 무슨 결과인 건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세척 횟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결론은 농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했느냐보다 세척 횟수를 몇 번 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재배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은 비바람에 희석되고 햇빛에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걱정과 달리 실제 잔류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3차례 정도만 잘 씻어주면 농약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고 해도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질이 찬 사과이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문제인 분들 역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면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거나 사과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건강상 여러 유익한 효능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식후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인데요. 식사 후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되고 음식을 썩게 만들어 방귀나 가스가 잘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취침 전에 먹는 사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녁에 먹는 사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산 성분이 많고 당분으로 인해 살이 찐다는 이유를 들곤 하죠. 먼저 사과의 산 성분으로 인해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과뿐 아니라 많은 과일에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빈속에 많이 먹게 되면 밤이 아닌 아침에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사과 섭취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죠. 둘째로 사과의 당분이 혈당을 높여 살을 찌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밤늦은 시간에는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소화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사과가 아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두 조각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밤에는 사과뿐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럼에도 꼭 뭔가를 먹고 싶은 경우라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도 많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출출할 때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섭취하면 다음날 몸이 부을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